네, 이제는 인권의 충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권의 충돌이라는 개념이 이제 전통적인 이 인권의 공부나 학습에 있어서는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인권에 충돌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권끼리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권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오는 그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까 제안에서 봤잖아. 제안에서 보면 국가 권력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 인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제한의 정도가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냥 적, 제한한다도 적당히 들어와야지 너무 정도를 지나쳐서 한다든지 법률의 근거 없이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권이 제한되는 거잖아. 제한되거나 또는 침해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권 충돌은 인권끼리, 그러니까 국민과 국민끼리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공익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필이면 어떤 특정 집단의 인권을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인권끼리 충돌되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권 충돌의 형사 사례들 주로 어디서 찾았냐면 이런 낙태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태죄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낙태를 할 자유랑 낙태를 금지해야 될 어떤 공익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제한되는 거는 일단은 산모의 자기결정권. 나 낙태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마음인데 라는 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다만 그거를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논거들 중에서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 태아는 도대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인데 그 공익 목적으로 아까 보시면 인권이 있고 공익이 있다고 하면 그 공익이 하나의 그 권리를 대변하는 거죠. 현재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산모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된 것들에서 본다고 하면 명예훼손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명예훼손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명예를 하는 사람, 훼손이 아니라 그게 혹시 명예훼손이 될 만한 표현을 한 사람, 내가 어쨌든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의견이든 사실이든 뭐 전달할 수 있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는 자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한되는 인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건데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제도, 명예훼손죄라는 형법상 제도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명예훼손은 결국에는 피해자의 인격권인 거죠. 인격권 내지 명예 감정이죠. 아까 저희 그 명예가 나온다면서요. 일본적 영역권에 개인에 대한 명예 관리 포함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일단 제한되는 건 현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 명예훼손죄를 도입한 목적을 따져보는 거니까 피해자 인격권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뭐 공중 장소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나 흡연할 수 있는 내가 좋아서 행복추구권, 내가 내 폐가 망가지든 아니든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흡연할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어떤 공익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잖아요. 공익 목적인데 그 공익을 자세히 들여보니까 이거는 일반 대중의 어떤 건강권, 자유권을 넘어서 건강권의 개념으로 도입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전형적인 인권 충돌의 사례로 분류했던 내용들은 사실 충돌이라기보다 인권이 제한되고 있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인권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때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에 관련된 과거에 이제 되게 옛날 판례를 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해고로 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혐연권이 흡연권 상해 기본권이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사회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가게 된다. 그래서 정당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옛날 한 20년 전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리가 어느 권리보다 위에 있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적절하게 이제 그 비교 형량에서 설명됐을 건데 앞에 약간 사족을 달아가지고 여기 좀 타당한지 여부에 있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서
다뤄줬던 이런 인권 충돌이랑 최근에서 인권 충돌 정말 이제는 이제 인권끼리 강대강 상대로 이게 대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권 충돌의 양상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보면 악성 갑질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던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학부모였든 아니면 또는 아동 청소년이었든 그 관계를 사실은 이 지금까지 그 전에 흐름들은 최근 한 20년까지 흐름들을 보면 아동 청소년 인권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죠. 아동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강조되면서 이제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 내에서 이걸 처리하고 뭐 하는 그 행정의 그 어떤 그 유연하게 이제 그 마감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짬 처리를 이제 그 교사분들에게 다 시켰던 거잖아요. 학교 행정에서. 그래서 교사분들이 정말 원래 그 직업 교육관이나 아니면 교육관에 맞춰서 학생들의 그 인격을 현명하고 지식 또 이제 그 나름의 국가 교육의 어떤 그 목표나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외에 아동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면서 발생하는 기타 여타의 행정적인 부담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처리 문제들까지 다 같이 떠안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걸 이제 교사의 인권을 교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함축돼서 아동 청소년 인권과 교권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이게 충돌이 정말 전형적인 인권 충돌이 맞는 건지 각각을 따로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이게 부각시켜서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인권 충돌이라고 나오는 이 경향들 인권 충돌의 사례라고 설명드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아무튼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보면 교권을 침해하는 것에 근데 이제 그 뭐 다 좋긴 하겠는데 교사의 인권이랑 교권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원래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인권 뭐 그거 알겠는데 교사의 인권을 국가 침해로부터 교사를 따로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있었나? 헌법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가 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교사의 행복 추구권, 교사 직군에 있어서의 뭐 어떤 그런 인격권 이런 건 모르겠는데 교사의 인권을 줄여서 교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거는 그런 보편 타당한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추세는 어떤 언론 보도의 추세는 이렇게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장애인 어쨌든 예전에 과거에 정신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정신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이제 그 강제로 가둬두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최대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그 자기 결정권, 내가 입원하고 퇴원할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남에 의해서 내가 대신 어디 가서 계속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제 누구도 부인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신장애인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변부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 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이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치료를 안 받을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치료를 안 받겠다는데 약이 나랑 잘 맞지 않아가지고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정신건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적절히 약과 투약이랑 복약이랑 어떻게 보면 입원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약간 정신 그 장애의 그 또 주변 가족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그 이웃 주민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리되는 거를 강조하면 또 정신장애 인권이 또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점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 요소 아니면 또 환자 또는 가족들의 보호. 왜냐하면 강제 입원 거부하다가 유족이 이제 안 오냐고 하다가 숨질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또 최근에 등장한 또 이런 그 인권 충돌은 전통적으로 신체 자유, 헌법에서 말하는 신체 자유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의미했거든요. 특히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특히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형벌권이 남용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이제 신체 자유를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력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요즘에 와서 또 무슨 논의가 나오고 있냐면 근데 그러면 왜 피해자는 그 무기 대응하게 피해자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형사사법 절차의 특징은 국가가 이 피해자 권리를 대신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그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원고 피고가 있다고 했을 때 원고는 국가 검사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은 이제 피해는 덜컥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 왜냐면 피의자나 피고인 그 범죄 혐의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을 수도. 배째를 수도 있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피해자의 인권이 방치되고 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라든지 이렇게 보장되면서 오히려 피해자 인권도 실적으로 좀 보장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 인권의 측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마치 피해자 피고인과 유사하게 그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약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당장 병원비 내야 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을 입었는데 그 피해를 지금 어떻게 뭐 그냥 어디선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받아야 된다든지 적정히 그 피해자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적인 측면도 강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인권 충돌이라고 표현하기, 전통적인 인권 충돌을 보기지는 뭐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무튼 아주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테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범죄자의 인권이랑 피해자 인권, 정신장애인 그 환자의 인권이랑 가족, 주변, 이웃주민 또는 공공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 또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인권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기본으로 깔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유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인권 충돌을 좀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진짜 그 공권력이 아니라 사인의 힘의 인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국가가 이럴 때는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가지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에 따라서 이걸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들이 이제 인권 충돌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사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그런 인권 침해 유형들은 보통 범죄화되어 있거든요. 범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거고, 다만 아까 봤던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배후로 밀려서 그렇지 형사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혹시 개인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는 문제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의 인권 침해 그게 사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전제한다. 물론 그 공권력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이 형사 또는 민사도 커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헌법소원이라고 표절을 달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도는 특히 이런 공권력의 인권 침해를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범죄인데 문제는 이게 형사나 민사랑 커버가 되는 영역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봐야 되는데요.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헌법 111조 1항 5호에서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은 위헌법률 심판이 아주 그냥 전통적인 제도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그와 다른 어떻게 보면 보충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68조 1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항에 의한, 여기 보시면 68조 1항 헌법소원, 지금 2항은 빠져 있잖아요.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는 특별히 제가 68조 2항에 따른 걸 설명하지 않으면 68조 1항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요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그러니까 즉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침해받은 자니까 국민 또는 그게 법인, 외국인, 아까 네오니가 나왔거든요. 인권을 침해받은 그 사람, 그게 자연이든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법인이든 그 사람은 어디에 뭘 할 수 있냐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가 소위 제기하는 것처럼 원고가 돼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가 배제되어 있냐면 법원의 재판에 제도가 되어 있어요. 법원의 재판이. 왜냐하면 법원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면 1심, 2심, 3심 신급제도가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것을 법원의 재판은 원래 신급제도로 해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여러 행사들 중에서도 법원의 재판은 일단 배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 이제 요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제도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다투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또 기간이 더 있는 게 안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이튿날로부터 1년 내.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단기에 정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공권력의 행사가 종류가 무엇인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입법, 행정, 사법을 배웠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을 배웠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사법인데, 근데 우리 헌법소원 심판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금 사법장용, 법원의 재판 제외잖아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법원의 재판 제외. 나오지도 않네요. 보이시죠? 여기 법원의 재판. 아니면 이걸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네, 법원의 재판. 파란색으로 할게요. 복사해. 법원의 재판 제한도 있잖아요. 법원의 재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재판 요건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전제가 되는 공권력은 입법 작용의 결과물인 법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행정 작용의 내용들로 요 국가 시스템 밖에 저희가 지금 국민이 이렇게 바깥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 순응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요 법률에 의해서 직접 기능권을 제한당하거나 아니면 행정 작용에, 그게 이제 어떤 행정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 입법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행정 행위에 의한 것이든지 요런 것에 의해서 결부가 돼서 밑에 있는 여기 국민들, 요런 우리 국민들 밑에 있잖아요. 이 시스템 밖에 있는 국민들이 공권력 인권 침해 받게 되면 90일 이내, 보시면 90일 이내, 90일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헌법소원 심판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법작용 배제된다고 했고, 행정처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희가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공부를 하긴 할 거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작용 중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과는 구제 절차가 있다. 다른 법률 구제 절차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배제되고 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처분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행정재판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재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이 되는 순간 1심, 2심, 3심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사실상 행정처분에 의해서 공권력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그 대상이 바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권리 구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컨트롤이 될 것 같은 거는 이 법률, 그리고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입법, 또는 이 밑에 있는 행정계획이나 사실행위 중에서 모든 행정계획이랑 모든 사실행위가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인정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행정계획 중에서도 인정된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나 사실행위 중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들 일부 예에 있어서, 또는 이제 이런 행정입법 부작위 아니면 법률 입법 부작위 관련된 내용 불행사도 있으니까, 요런 거 정도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그나마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좀 대도록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헌법재판에. 네,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양자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제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마치 원고가 누군지 따져본다고 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침해받은 국민, 침해받은 그게 외국인, 침해받은 법인, 침해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국민. 근데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을 하다가 법원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재판을 하다가 법원이 제기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고,
요거는 재판하다 법원이 되는 것이다. 위헌법률 심판은 이름에 그냥 법률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로 고정되어 있는데, 헌법소송 심판은 공권력 행사잖아요. 근데 이 공권력 행사는 법률 외에도 이런 행정 입법, 정확히는 법규 명령 또는 이제 행정 규칙이나 행정 계획, 사실 행위 중에서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들, 이 경우들 이제 그 대상이 될 것이고요. 헌법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이게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위반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는 좀 더 큰 개념인데, 일단 헌법소송 심판은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요소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헌법 소송의 요건, 소송 요건이 좀 증명해서 차이가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위헌법률 심판은 어려울 게 없는 게 재판을 하고 있고 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거예요. 왜냐면 이 재판의 그게 위헌인지 적용되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서 승패소가 갈리던가 아니면 중요한 이유나 논거를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달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나름의 법률의 최고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법원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판사님이 제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 적용되는 법률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을 좀 중단할 테니까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판사님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건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송 심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당신의 기본권 침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좀 논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68조이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파란색을 비교해 보시면 위헌 법률 심판의 성립 요건은 요 재판에서 하나로 끝날 수 있는데, 68조 1항은 청구인 적격, 직접성, 현재성, 권리보호 이익, 보충성, 청구 기간 등등등 기타의 반응, 여기서 또 추가로 변호사 강제주의까지 포함시키면 그런 요건들까지 포함해서 보다 많은 촘촘하게 소송 요건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제 헌법의 인권적인 요소를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행정법과 연관시켜서 행정법에서 배우는 허가제를 헌법적으로 좀 이해해보는, 그러니까 행정법과 헌법을 만나는 시간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가제가 항상 직업의 자유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제는 주로 직업의 자유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나, 일단 그 제한의 취지를 본다고 하면 보통은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권이 있으면 이제 공익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제한하는 것보다 허가제는 약간 풀어주는 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률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의 자유 아니면 행복 추구권을 너무 어려우니까 않더라도 운전 면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면허. 무면허 운전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도로에서 차를. 예를 들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서도 나 운전하고 싶다. 제 행복을 위해서 저도 운전하고 싶어요. 저 아빠처럼 운전할래요. 할 수 있는데 그걸 막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제한시키고 너가 일정한 그 허가를 받을 요건을 충족해서 하면 내가 심사해서 주겠다. 그 전까지는 타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운전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경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되게 이제 그 뒤로 배워가지고 천의 그 의술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많이 여러 살렸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면 일단 면허를 받고 와라. 의대 가가지고 의사 면허 시험 통과해서 받고 나서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난 굳이 의사 면허가 없어도 지금도 의료 활동하고 사람 여러 살릴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그 사법 어쨌든 법률 체계 아니면 또 그런 의료법 체계 시스템상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허가제는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법률에서 금지시킨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게끔 하는 거고, 그 허가를 하는 거는 국회는 알기 어려우니까 행정에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담당해서 나름의 허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풀어준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 관련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란 금지 행위형. 요게 이제 직업의 자유 관련된 일반적인 요령들은 제가 보니까 좀 뒤에서 따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허가제 바로 넘어가면 법률에서 분명히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 금지를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허가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관여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게 대표적인 행정 처분이겠죠. 구체적으로 그래 너 이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라고 하는 행정부, 행정청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유권이 해보는 거죠. 자유권이 제한되고 있다가 자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 직업의 자유랑 아니면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뭐 아니면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허가의 인적 개념으로서 특허랑 인가, 뭐 신고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작용에 관련된 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할 거라서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고제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허가제, 자격제, 면허제 등을 두고 있는 이유들은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거 관련돼 있어서는 입법 재량권 부여되어 있다. 전문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관련 자료들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제도를 구성할 수가 있고 명백히 불합리하고 공공하지 않은 이상 입법의 정책적 판단을 준용했다. 이런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허가 관련돼서 일반적 행동권 자유, 기부금 모집 같은 경우도 금지되고 있는데 일반적 행동권 자유권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이제 그것이 공인 목적을 위해서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 행정청에 허가 의무가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허가는 없고, 왜냐면 제한하는 거 알겠는데 법률의 최소한의 어떤 요건들은 규정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허가를 받는 회복이 됐다는 사실 자체는 허가를 받아서 회복이 됐다는 사실 자체는 나름의 이제 뭐 회복이 된 거 자체지 이게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보진 않는데 일정한 허가의 유형 중에서 특히 우리가 특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재산권이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가제와 재산권 관계 이런 것도 재산권 관계, 허가 자체의 재산권상 요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희망 같은 경우는 허가의 기회 이런 것들은 아니다. 기대에게 불과하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광업권 같은 경우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를 받게 되면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허가제에서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들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법이 개정될 수 있거든요. 나름의 직업제도 개혁하고서 아까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니네요. 보면 아마 요거 앞에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재량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자격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 있어서 개혁하면서 기존 종사자들의 실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문제될 수가 있다. 근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영향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점 있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허가, 국가가 개입하는 허가에 관련돼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권이 주로는 이제 직업의 자유랑 행복추구에서 문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허가가 표현의 자유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가 나름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허가에서 심사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그게 부합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허가를 저희가 보통 검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가 개입돼서 행정권이 개입돼 가지고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시간에서 볼 건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시간에 따로 다뤄볼 주제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는 그런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허가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법에서 아예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허가제 헌법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결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헌법 조문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들을. 전문은 넘어가시고요. 1조 2조 넘어가고 10조부터 좀 나오잖아요. 중요한 조문들, 인권을 받던 조문들을 본다고 하면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이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
평등, 차별 금지, 12조의 신체의 자유. 네, 신체의 자유인데 실제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형사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 마찬가지로 13조도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 12조 13조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심플하게 이렇게 복사 붙여놓게 복사 붙여.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비밀과 자유, 주거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권들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잖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가 되는 형태를 예정하기 때문에 되게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근데 이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아까 방금 전에 허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허가는 애초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문으로 21조 2항 보시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허가 자체를 국가 행정권이 개입해서 이게 문제 삼을 수 없다.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공무담위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청원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 뭐 31조 균등하게 구육받고 근로조건이 항상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34조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뭐 다 노력하고 증진하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증진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구체화되기 좀 어렵다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7조 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아까 중요하게 봤잖아요. 37조 2항을. 네. 요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조문을 헌법재판소가 아니죠. 헌법 조문을,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제가 올려드린 것을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이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조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10조부터 37조까지 한번 훑어보시면서 주로 헌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